엑소시즘 하면 뭐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엑소시스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얘기할 수가 없죠. 흔히 그 책들을 읽다 보면 그 표준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표준 도서 하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마찬가지로 엑소시즘 영화에서는 표준 영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치킨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 대통령을 빠뜨릴 수 없듯이 엑소시즘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영화가 엑소시스트예요. 사실 엑소시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유행시킨 영화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73년도 작품이었나요? 73년이었나요? 5년이었나요? 73년일 겁니다. 73년도 작품이고 공포 영화 역사상 뭐 많은 리스트들에서 넘버 원으로 꼽는 작품이죠.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 영화가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저희가 역대 1위라고는 동의하진 않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역대 최고의 공포 영화 중에 한 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면 오스카 영화제 있잖아요, 아카데미. 최초로 공포 영화로서는 최초로 작품상 후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원작 소설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쓴 작품인데 이 양반은 원래 시나리오도 좀 쓰고 소설도 쓰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워낙 크게 히트를 했었고 이 영화를 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판권을 구입하려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 알프레드 히치콕. 또 사실 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영화의 판권을 구입을 고려를 했었다 그러고 이 작품을 또 영화로 만들려던 굉장히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스탠리 큐브릭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그게 실패해서 샤이닝을 만들었죠. 그렇죠.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스탠리 큐브릭 특성상 스튜디오의 모든 전권을 가지길 원하거든요. 완전 독재자잖아요. 이제 그런 성향을 무서워해서 스튜디오에서 아마 스탠리 큐브릭의 연출자로 이제 고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감독들이 뭐 그 당시에 이름 있는 감독들은 전부 다 감독으로 추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원작자인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추천한 감독이 바로 윌리엄 프레드킨 감독이 내정이 됐고 영화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원작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모델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롤랜드 도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소년의 소년입니다.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그 소설로 썼는데 사실은 이 소설에 혹은 영화에 나온 80% 이상이 실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양반이 소설을 쓰면서 실제 이 소년의 일기장을 구해봤대요. 그래서 일기장에서 내용의 소설의 대부분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들의 대부분이 실화를 표방하고 있죠. 실화를 표방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엑소시즘 특집을 준비하면서 한 10편 정도를 봤는데 그중에 한 7편이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화에 바탕. 아니 진짜 우리 방송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많은 영화를 봐야 될 때 있잖아요. 물론 본 영화도 얘기하지만 방송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매일 한 편씩 보고 그러면 진짜 방송 전날쯤에 막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전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3편씩. 그래요? 저 지난주에 이제 할로윈 특집 준비하면서 매일 할로윈 1편부터 이제 쭉 봤거든요. 하루에 한 편씩. 마지막 날에는 진짜 마이클 마이어스 보면 막 눈물이 나와. 제발 죽어줘. 근데 엑소시즘 영화를 하루에 3편씩 보신 분의 심리는 어떤가요? 또 신들렸구나. 이 신들림 포제션이라 그러죠. 포제션. 아이고 또 어쩔라고. 조금 있으면 또 악마 목소리 나오겠지. 심지어 그 수요일 날은 저 쉬는 날이라서 낮에 3편을 보고 밤에 3편을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어쨌든 엑소시스트 뭐 이 영화는 뭐 구체하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한 영화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보셔야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봐줘야 예의라고 할 수 있죠. 공포 영화, 호러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적으로도 상당히 잘된 영화입니다.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저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 뭐 영화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화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화 이 얘기는 워낙 많아가지고. 저는 이 영화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의외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평가들을 확인할 겸 다시 한번 봤는데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노골적인 부분이 영화 초반부에 보면 그 이제 영화 속의 리건 악령 들린 아이가 벌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 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리죠. 사춘기 청소년에 보이는 아주 명확한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악령들인 걸로 묘사를 하는 걸 보니까 윌리엄 프레드킨이 좀 보수적인가 봐요. 저는 그 정치 성향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리건의 어머니가 이제 배우죠. 배우면서 그 영화 속의 영화로 나오는 게 학생 운동을 배경으로. 그렇죠. 반전 운동을 근데 배경으로. 그거 자체를 말 그대로 그냥 배경으로 다루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은 또 아주 개차반인 인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프리드킨이 이제 같은 사귀었던 일단은 이제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학생 운동 시대와 세대와는 또 별개로 이렇게 구성됐던 그룹들이고 그래요. 예, 거의 히피처럼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쪽 어떤 사회 운동과는 무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뉴 아메리칸 시네마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68, 69 시대 지나면서 어떤 하나의 반전 문화나 그 시대상하고 연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보적이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필버그도 사실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68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저는 좀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편인데 그 시기에 생각할 수 있는 해방이나 그런 거를 현 세대에 그대로 갖다 놓고 얘기하기 좀 우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 좀 합니다. 예. 근데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어떤 보수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오히려 반감 그런 게 있나요? 그 68과 그 반문화 세대들에 대한 반감들이 그 당시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윌리엄 프레드킨의 성향은 모르겠지만 뭐 그의 대표적인 프렌치 커넥션 같은 걸 보면 옹호라고까지는 하긴 뭐한데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특히 프렌치 커넥션에서 가장 문제적인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그 위에 지하철을 추적하는 장면.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범인이니까 죽여버린다. 그렇죠. 하리보다 더 오히려 더 심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 진짜 어떤 이 뉴 아메리칸 시네마 감독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68세대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는 대마초나 이런 뭐 마약 LSD에 굉장히 심취했던 양반들이긴 한데 정치적 성향은 생각보다 진보적이진 않았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영화가 조스죠. 조스. 정치적 어떤 정치관과는 전혀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근데 조스도 그런 해석은 있잖아요. 왜 그 어떤 일반인들의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무관심한 수수방관하는 정부 행태를 좀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기는 별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군요. 하여튼 영화 초반부에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리건이 보이는 그 행동들이 있어요. 악령에 들려서 걸리는 행동들. 특히 이제 뭐 십자가로 자기 그 음부를 막 찌르면서 대사는 계속 음란한 대사들 참 제가 여기서 옮기기 힘든 대사들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Fuck me 막 이러면서 그런 음란한 대사들을 막 그 많이 내뱉어요. 리건이 그런 장면들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물란한 그 성문화에 대한 비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가족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초반에 보면은 그 엄마가 그 남편이랑 전화 통화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야, 네 딸 생일인데 안 오냐 이 새끼야 이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리건이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저 그 장면에서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이 소녀를 은유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유행했을 예. 프리섹스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뭐라 그럴까? 반감. 그쵸. 반감 예. 내지나 공포감이 그렇게 리건이란 캐릭터로 사춘기에 딱 접어든 소녀의 캐릭터로 묘사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건이 그런 겪는 그런 이제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거를 뭐 가정 불화및 이제 부친이 없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고 뭔가 성적 학대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도 많긴 한데 글쎄요. 저는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 생각은 안 해도 예. 그 어떤 갖고 있는 의식이 어쨌든 예.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표출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 어떤 무의식적 반감 같은 것들이 영화에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분명히 영화의 흐름을 보면 그 악령 들린 아이에 대한 공포가 이 보수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그렇죠. 흐름이 예, 예. 그 로빈 후드도 지적을 했었는데 60년대 그 로즈마리스 베이비 예. 우리나라에서 악마의 악마의 씨로 씨로 알려진 예. 영화도 그렇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엑소시스트 그 다음이 또 이제 바로 오맨 연결되는 예, 영화 예. 오맨까지 어떤 귀신 들린 아이. 그쵸 새로운 세대를 예. 마치 귀신 들린 예. 걸로 묘사한 이런 예, 지점들이 분명히 어떤 보수적인 관점이 있다는 생각이 예. 좀 들더라고요. 음. 물론 그 이전에도 뭐 그런 영화들은 많이 있었죠. 우리 전에 소개했지만 저주받은 뭐 마을인가? 늘 아, 저주받은 마을. 늘 예. 그렇지만 언제나 예. 그 있잖아요. 그 이집트 파피루스에다 발견됐다는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것도 버릇없어 큰일이다. 예. 담론 언제나 있는 담론이긴 한데 특히 요 시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요 시기쯤에서 60년대 말 70년대 사이에 그 68의 그 흐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런 히피 문화가 그 우드스탁이 확 뜨는 바로 그 시점에서 그런 미국의 일반 보수층이 그러한 갑자기 너무 눈앞에 갑자기 확 튀어나온 이 신세대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 맞는 해석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 68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라면 예. 말 그대로 미성년 덜 자란 그치요. 인간으로서 무시하고 무시하던 태도였는데 그리고 항상 핵 전쟁에 대한 예. 공포로 가득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전쟁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예. 기성세대를 공격한 거죠. 그치요. 예. 이 공격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마음에 굉장히 심하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또 독특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항상 그 카톨릭 엑소시즘의 대표적인 영화로 손꼽지만 의외로 그 주인공 카렉스 캐릭터가 예. 의외로 이렇게 그 어떤 카톨릭 신도로서의 그 엑소시즘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뭐냐면 영화 초반에 이 카라스 젊은 신부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죠. 뭐냐, 그쵸, 예. 자기가 신도들을 보살피는 동안 정작 내 어머니가 그렇죠. 죽어가는 예, 거를 예.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러면서 그렇죠. 거의 예. 믿음을 그렇죠. 잃어버리고 믿음을 예. 잃어버리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뭐라 그럴까 씻기 위해서 예. 오히려 이 리건 어린 그쵸, 소녀를 치료하려는 더욱더 집착하게. 예, 집착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죠. 예. 오히려 그 순수 사제인 머린 신부가 예, 예. 그 카톨릭의 힘을 빌려서 엑소시즘을 행해요. 이름부터가 머리냐 마법사야. 그러니까 데미안 신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사제로서 참여했다가 예.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데미안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맨이 그쵸.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 예. 그쵸, 이름을 예. 갖고 와서 예, 예. 캐릭터를 이제 조합해낸. 예.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1부에서 처음 소개드렸던 그 검은 사제들에 보면은 그 사제들에 소속된 수사가 이제 장미 십자가로 돼 있잖아요. 예. 예. 엑소시스트에서는 예수의 소속의 신부님인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두 캐릭터가 굉장히 그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 카라스 신부도 마지막에 어떤 성령의 힘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분노로 그, 예, 예. 그러니까 머린 신부가 죽고 나니까 그 어린 소녀를 막 때리면서 악마야 나한테 와라 그치,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어떤 성령의 힘이 아닌 예.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예,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죠. 결국 예. 그것도 기성세대의 어떤 희생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캐릭터들도 살아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뭐 비주얼뿐만 아니라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예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 요즘 요즘 관객들은 미리 보셨겠지만 원래 개봉 버전이랑 저희 때 80몇 년도였나 그때
이제 개봉 버전이 좀 틀리죠. 예, 예. 이제 새로 흔히 얘기하는 스파이더 워크라고 예, 예. 얘기하는 그런 예. 장면들이 원작에는 없었는데 추가가 됐죠. 예, 예. 원래 삭제했다가 예, 다시 이제 삭제했다가 다시 편집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재편집판보다는 극장판을 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하도 오래전에 봐서 비교를 뭐 모르겠어 어떤 장면이 있고 없는지를 모르겠고 비교가 되는 거 예. 힘들고. 그것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엑소시스트는 꼭 한번 보셔야 되고 뭐 또 이 영화가 또 유명한 게 이 말씀은 좀 이따가 다른 영화 소개해드리려면 이거 해드려야겠는데 음악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마이클 예, 올드필드의 튜블라 벨즈라고 영화를 위해 만든 음악은 아니었고요. 따로 나오는 워낙 유명한 음악이었는데 이 영화에 기가 막히게 분위기에 어울리게 삽입을 했죠. 예, 예. 사실 원래 음악은 그 랄로 시프린이라고 유명한 고전 영화 음악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작업을 한 게 윌리엄 프리드킨이 마음에 별로 안 들었대요. 아, 예, 그래가지고 예, 그냥 외부 음악을 예, 외부 음악을 갖다 삽입을 했는데 뭐 아주 대히트를 기록했죠. 예. 예. 뭐 엑소시스트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엑소시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많죠. 예. 사실 예. 아까 딱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시스트라는 게 엑소시즘 영화의 원형이다 보니까 예. 예. 뭐 대표적인 작품이 예. 예, 그리고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또 하우스 호러의 대표작이 또 등장하죠. 그것도 결국 엑소시즘과 이제 상관이 있는 영화니까 이 아미티블 호러. 아미티블 호러. 예. 이 또 하우스 호러의 대표작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일단은 자기가 잠깐 언급해야 될 게 오맨이 있죠. 오맨. 예. 사실은 엑소시스트랑 같이 뭐 엑소시즘 영화의 양대 산맥이라고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오면은 기본적으로 엑소시스트의 아류였고 예. 급이 많이 떨어지죠. 예. 감독은 리차드 예. 도너 감독 뭐 슈퍼맨도 연출했고 뭐 예. 많이 걸작들 했는데 저도 이 영화 별로 재미없습니다. 네. 병자는 어때요? 오맨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맨을 제가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엑소시스트보다 오맨을 먼저 봤거든요. 아, 그랬을 수 예. 있겠지. 저 역시 오맨을 먼저 봤지만 그럴 수밖에 그래- 없는 게 예. 오맨은 TV 방영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션 호러 영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무섭지도 않고 별 영화적 의미도 없고 그 당시에 예. 저는 흔한 아류작 중에 그나마 잘 만들어진 영화 정도로만 그게 생각해요. 엔딩 때문에 아마 기억에 많이 예. 남게 되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치. 마지막 엔딩 예. 때문에 기억에 남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장면들이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머리 잘랐더니 666 숫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장면들이 무섭긴 했는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좀 밍밍해요. 엑소시스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화입니다. 비교가 비교가 힘들죠. 그래서 오맨은 시간 나시면 보시길.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가 또 이제 뭐 아미티블 호러. 예. 아미티블 아미티블 호러. 아미티블 호러도 귀신 들린 집 영화로서는 뭐 유명하죠. 사실 폴터가이스트가 이 영화를 뺏긴 영화죠. 예, 그렇죠. 아, 정확히 뺏긴 영화죠. 예. 이 아미티블 호러도 이 시기에도 보면 한국 영화가 그 너떠한 별이 되어가 75년도에 나왔죠. 근데 아미티블 호러가 74년도에 나왔습니다. 두 영화가 딱 첫 오프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싼 집을 찾는다는 거. 아, 그렇죠. 그 싼 집을 찾아서 갔는데 집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그렇죠. 귀신 들린 집. 예. 귀신도 예. 그냥 그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그 인디안들이 예, 예. 좀 깊은 우물을 파서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막지 않는 한은 여기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집이죠. 예. 그 아미티블 호러는 그것도 이제 유명한 사건일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미티블 호러도 실제 여기에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그 엑소시스트인 그 워렌 부부. 워렌 부부는 예. 모르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컨저링에 나오는 그 컨저링. 두 양반이 예. 아미티블 호러 그 사건도 자기네가 이제 워렌 부부는 나중에 소개드릴 텐데 자기네가 해결했다고 좀 많이 소문을 냈나 봐요. 아, 예.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걸로 의하면은 그 집에 한번 왔다 갔다 그 정도로만 밝혀졌더라고요. 근데 아미티블 호러 자체는 워낙 정말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기도 하죠. 예. 예. 예, 이 아미티블 호러도 꼭 보세요. 이거 리메이크가 몇 번 있었죠. 예, 리메이크도 아미티블이라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역시 오리지널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리지널이 아주 재미있죠. 그리고 또 뭐 소개할 만한 영화가 또 뭐 그 이후에 아미티블 호러 저 작품 소개해드려야죠. 그 엑소시스트의 아류작이라고 할 때 저희가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 왕년의 영화 팬들이라면 전설적으로 소문으로 전해지던 영화 악령 속의 사춘기.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원제도 뭐 자켓에도 원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원제 찾느냐고 되게 힘든데 원제가 말라빈바예요. 말라빈바. 예. 이태리 영화인데 이 영화 국내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이게 무삭제로 출시가 됐다가 전량수거에서 재출시가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그 무삭제로 출시된 버전을 봤다는 사람은 전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포르노인데 무삭제로 출시가 되나? 이 당시에 이태리 포르노들이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노골적으로 포르노 배우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혹은 실사 영화에 포르노 장면만 삽입을 해서 그렇죠. 배우들이 뭐 상관없이 뭐 포르노처럼 보이도록 워낙 이탈리아가 싸구려 영화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편집한 영화라는 얘기도 많죠. 그래서 악령 속의 사춘기는 저는 이제 어쨌든 재출시된 버전으로 봤는데 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음모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화면 한 푼을 칠해놓는데 이 당시에 기술력이 얼마나 후졌냐면 여자가 나체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음모가 노출이 돼요. 그럼 그 부분이 스프레이를 가려야 되는데 여자가 움직이면은 스프레이가 못 따라가지. 여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스프레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뒤늦게 따라가 그러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노출되는 이런 장면들이 많고 악령 속의 사춘기 이 영화도 내용 거의 비슷하죠. 악령 걸린 소녀를 여기서는 수녀가 치료를 하죠. 수녀가 치료를 하는데 심지어 수녀가 동성애를 하기도 하고 이 소녀는 악령에 걸려 있는데 가족들은 근친상간을 하기도 하고 이 영화 정말 전설적인 B급 영화입니다. 이거 지금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글쎄요. 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저 이거 미친 인간이 확실해. 야 이거 엑소시스트를 보다가 예전에 삭제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 무삭제판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서 자막까지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야, 대단하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 출시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출시사 그 출시 회사 국내 VHS 출시하는 회사가 글쎄요 어디인가요? 바로 그 전설적인 국내 에로 영화의 메카였던 유오 프로덕션입니다. 아 유오에서 출시했어요. 유오에서 출시했어요. 에로 영화 사업 본격적으로 국내 비디오 그 에로 영화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출시했던 영화가 바로 악령 속의 사춘기입니다. 이 영화 구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태리 싸구려 영화의 아주 금자탑 같은 영화죠. 흔히 뭐 섹스플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네, 이탈리아 맞습니다. 시대에 딱 그런 유의 영화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7, 80년대 이태리 공포 영화들이 정말 싸구려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포르노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근친상간에 뭐 수간도 나오고 뭐 하여튼 별의별 장면 다 나오죠. 그치, 이 영화에서는 심지어 수녀가 동성애를 하기도 하는 아주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검은 사제들 심지어 강동원이나 김은석 씨 배우마저도 인터뷰에서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장르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온 영화가 있죠. 한국에서도 그 카톨릭 엑소시즘 다룬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너 또한 별이 돼요. 감독은 무려 이장호 감독. 영화 좀 소개해 주시죠. 1975년도에 나왔고 엑소시스트를 엑소시스트 나오고 바로 나왔구나. 가져다가 그대로 뺏깁니다. 심지어 영화를 보다 보면 뜬금없이 테니스를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이러다가 엑소시스트를 다시 보는데 데미안 신부와 형사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 대화의 배경이 테니스장. 그러니까 이 영화 엑소시스트에 테니스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테니스 장면을 넣어줍니다. 근데 웃긴 게요. 너 또한 별이 때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세요. 가끔가다 엑소시스트 이렇게 표절한 듯한 표절은 아니고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이 나와요. 되게 웃겨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엑소시스트에서 그런 어떤 희생이라든지 그것과는 달리 그대로 그 장면들조차도 베끼면서도 한국 무속적 전통 내에서의 그런 엑소시즘을 행한다는 거. 그 전형적인 그 로컬라이제이션된 한국 영화죠. 그 신성일이 처음 이제 귀신을 만나는 장면인데 걸어가면 뒤에서 따다닥 따라오고 저도 사실 실제 겪었던 그
제가 귀신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 귀신은 믿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체험,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이게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가 좀 거리가 되는데 산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예. 처음에 걸어서 세 걸음을 딱 떼면 엇박자로 뒤에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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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러면 멈추면 세 발자국을 딱 더 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예. 그걸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걷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겁이 나니까 뒤쪽 산 뒤에서 내려서 산을 넘어서 집으로 퇴근하기로 했어요. 아, 그게 더 무섭지 않나요?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닭분이 좀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신성일이 그 귀신을 만났는데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받고 그쵸. 강간당하고 예, 예. 이래서 결국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자살을 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결국 영국에서 그 정신과 예. 박사이자 이제 신부인 이 백인을 데려와서 엑소시즘 행하는데 엑소시즘 뭐 별거 없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어서 가게나. 그러니까 이 달랜다는 거 위무라는 표현 예, 확실히 맞지. 예. 그래서 여자가 그렇군요 해서 예. 나비가 돼서 예.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예. 독특한 지점은 그거예요. 영화가 딱 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예. 절반은 그 악령 들린 소녀와 관한 에피소드, 예. 그리고 절반은 뭐냐면 이 소녀에게 들러붙은 악령을 묘사를 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식스센스처럼 자기가 예.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 심지어 그 남자를 유혹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그 악령 들린 아이의 아버지인 신성일이죠. 예. 그래서 예. 신성일이 다행히도 계속 이 여자는 유혹을 해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신성일이 예.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다행히. 예. 그리고 이 영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아미티빌 호러가 74년도에 나왔죠. 예. 이제 아미티빌 호러도 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영화가 엑소시즘과 함께 하우스 호러를 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예. 예. 그 폴터가스트 현상이 좀 예.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영화 지금 보면 좀 유치하긴 해요, 사실. 많이 저는 이 영화 뭐 좋은 작품은 아니고요. 이 영화 사실은 그 지금 영상 자료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500원 내고 예, 볼 수 500원 내고 볼 있습니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예. 이길배서 좀 한 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빌어먹을 영상 배우는 도대체 이놈의 액티브 X는 좀 3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제가 결국은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때려쳐 했는데 저도 몇 달 전에 예, 예. 가입은 오래전에 했다가 예, 예. 몇 달 전에 이제 영화를 이제 500원짜리를 봐야겠다 싶어서 XP에서 저도 한 2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예. 집에 가서 윈도우 8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이놈의 근무 이론도 예. 있던데 액티브 X를 국내에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예. 뭔가 또 유착이 있다는 얘기도 슬슬 예, 나오던데요. 근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얘기는 물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액티브 X 쓰는 거는 윈도우밖에 없는데 아니 그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 세상을 구하는 뭐 사회대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좌파 빨갱이가 빨갱이가 만든 운영 체계를 운영 체계를 밀어주고 있냐고. 그래서 하여튼 너 또한 별이 되고는 한국 영상 자료원 사이트 가시면 500원 내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예. 한국 최초의 그 카톨릭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 예. 영화를 보시고 저희를 욕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국화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악령은 그냥 퇴치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는. 예. 그러니까 이 악령의 얘기를 듣고 그걸 위로해가지고 인정하고 떠나보내게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목표로 삼고 있죠. 이 영화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 예. 얼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무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지 예. 그거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인 게 희생된 여성에는 꼭 그 성적 모티브가 따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전히 한국 사회가 성폭력에서 폭력보다는 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성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거는 수많은 폭력이 있는데 왜 그 중에 하필이면 꼭 성폭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성폭력을 다룰 때 보면은 이 폭력이 아니라 성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 당했는지를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 같아요. 그게. 나쁘냐 좀 안 좋은 상태긴 하죠. 예. 이 여성들이 상처 입은 건 폭력을 당했기 때문이지 그게 단순히 성 때문은 아니거든요. 폭력은 폭력이에요. 그냥. 성폭력이라 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더 과하게
감정이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색안경이라기보다 그걸 좀 뭔가 좀 모티브로 소비한다는 느낌. 그렇죠. 예, 소비되고 있죠. 예. 소비한다는 느낌이니까 좀 짜증나긴 하긴. 그게 강박관념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말 그대로 폭력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을 소비하는 것. 예, 성을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 한국 영화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성폭력의 희생자가 자기를 그 폭력을 행했던 남자들을 그 죽인다는 그 분노의 립스틱이 거의 한국판이라고 생각될 만한 한국 영화가 개봉이 됐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가요? 예, 좀 성폭력에서 더 이상 좀 물론 이제 중대한 범죄지만 그 성에 방점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폭력이라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예, 그래야죠. 좀 더 심한 폭력. 예. 예. 그리고 우리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많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탐정 더피기닝을 다루면서 그 얘기했던 데이터 여전히 언급할 만하죠. 그쵸, 한국 사회 강력 범죄의 80%가 여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 폭력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크게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너 또한 별이 되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B급 영화의 팬이라면. 예. 그리고 한국 영화가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엑소시즘 영화는 드물지만 무속 신앙을 다룬 엑소시즘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한국 영화의 공포 영화는 저는 거의 90% 이상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구마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재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재령이라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위무를 다룬 것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까먹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은 김기영 감독의 이효도부터 원류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원류는 훨씬 그러니까 훨씬 오래됐겠죠. 예. 한국은 그 엑소시즘 행위 자체가 우리 그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 굿이죠. 그렇죠. 굿이 삶의 토대이기 때문에 영화 초기부터 그런 어떤 구판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와서 그렇기 때문에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를 찾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영화들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언급할 만한 영화로 이효도를 또 닥터님 준비를 해오셨죠. 그러니까 김경 감독 작품 중에 뭐 혹자들은 최고 걸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역시 김경 감독의 최고 걸작은 이효도구나. 이청준 작가 원작이죠. 원작이죠. 그 한국의 엑소시즘과 그러니까 한국이라기보단 동아시아권이죠. 동아시아권의 엑소시즘 이건 시베리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엑소시즘과 가톨릭 엑소시즘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죽기, 그러니까 이 마귀를 쫓아보내는 거고, 그렇죠. 예. 이 동아시아 지역의 엑소시즘, 이 사머니즘은 이 영들을 달래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진오기굿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씻긴굿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구굿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쪽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는 망자는 바로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현세에 대한 어떤 욕망과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이 무당들이 와서 이걸 달래주는 거예요. 달래주고 그리고 무당들이 보통 거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죠. 남성은 이제 박수고. 예. 그리고 이 무당들이 굉장히 대부분 여성들이고 여성들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이게 사회적 하위 계층들의 소수자들 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무당들. 그러니까 우리 무속에 결국 마음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무속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 들어오는 다른 종교들은 무속과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이제 굿을 하면서 입고 있는 복장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불교에서 오고 그리고 그렇죠. 이 영을 이렇게 재령을 해서 이렇게 돌보고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관점은 도교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모르는 분들은 굿하면 무슨 다 뭐 불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 제사 문화도 사실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렇게 섞여 있고 그렇죠. 전통 신앙이 진짜 되게 깊숙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교와 무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교는 조상 제사죠. 그리고 집안에서 지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으로서의 신들을 이렇게 그냥 숭배하는 어떤 그런 행위고 행인 반면에 무속은 여기 떠도는 귀신들을 달래서 제발
저승으로 가서 극락 왕생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카키 마사오 천도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그 강신구시죠. 신을 받아서 그거는 예. 자기가 무당이 되겠다. 신을 받겠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강령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예. 강령제. 예. 다시 내려오시길 예, 원하는 예. 건가? 강령제. 재림했잖아, 근데. 예. 그래서 벌써 재림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돼 박근혜는 있잖아. 신정 일치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건.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호도 영화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영화? 예. 다시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비디오판으로 봤으니까 몰랐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이 시절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심지어 문예 영화입니다. 그래요? 예. 예, 문예 영화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 이청준 원작 소설이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문예 소설로 그러면 꼽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원작하고 이 영화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요? 예, 생각보다 많이 다르고 원작은 정말 잘 만든 문예 소설인데 이게 김기현 감독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아마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예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보면서 그 영상 자료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봤죠. 예. 보면서 놀랐던 게 성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시체와 교접을 하는 시간, 시체와 하는 행위에서 그 성기가 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 성기, 남자 성기를 세워서 정액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갈대를 꽂아놨습니다. 그 장면 정말 셉니다. 그 장면이 저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아마 비디오판에서는 제가 봤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남석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계속 플래시백으로 진행해요. 전남석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배에서 사라졌는데 한 사람은 이 이어도로 찾기를 한 호텔 그 관리자 이 사람이 죽인 거다. 아니다. 이 전남석을 이리로 보낸 신문사 국장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그걸 과연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인가를 이제 추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을 지배하는 그 무당이 등장합니다. 이 무당은 전남석을 시신을 이호도에서 끌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고, 예. 그래서 결국 끌어오죠. 그러면서 이 어떤 마을의 지배 구도가 결국 무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배 구조.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굉장히 축약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무당이라는 그 대표적인 제사장이 있고 그걸 그쵸, 추정하는 인간 집단들이 있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그러면 어떤 맹신적인 행위들 거기서 요 전남석의 죽음을 추적하던 이제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씨를 남기고 섬을 벗어나게 되죠. 그렇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구조가 물론 결말은 틀리지만 좀 위커맨하고 비슷하다는 느낌도 갑자기 드네요. 위커맨. 예. 그렇겠네. 외부인이 들어와서 아주 이상한 종교를 경험하게 되는. 하여튼 이 영화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영화 중에 하나죠. 예. 몇 손가락에 꼽히는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영화에서 이제 접신 행위들이 나오죠. 그 접신 행위가 엑소시스트에서 리건이 하는 행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신을 받아서 신과 섹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시체를 끌어오는 거죠. 이거는 한국 전통적인 그 굿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진옥이굿, 이제 식근굿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망자를 돌려보내는 행위인데 이 영화에서는 망자를 불러놓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굿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당시에 몇 년도 작품이죠 이게? 이게 75년 작품일 겁니다. 생각해 보면 77년으로 돼 있네요. 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좌파인가? 어디 이런 영화들을 은근슬쩍. 이게 박정희 시대의 우화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제사상이 있고 그걸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대중들. 거기서 일종의 이제 기자하고 이 호텔 관리자 이 사람도 일종의 지식인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 가서 당하는 이 해코지들과 그 다음에 벗어나는 일들. 박정희 대통령이 남도동 시절을 추억하며 이 영화를 문예 영화 당하고 찍어줬을까? 아마 영화를 영화를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겁니다. 영화를 안 본 거고 그냥 이청준 소설가의
무슨 작품 그럼 무녀 영화제 하고 딱 찍어줄 걸 거예요. 성기에 갈대를 꽂아놓은 장면이 그 당시에 검열에서 안 걸렸다는 게 하여튼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죠. 이 영화는 그래서 이것도 영상자료원에서 그 유튜브에서 바로 유튜브에서 바로 서비스되는군요. 영상자료원이 올린 예. 그 영상으로 아주 화면 좋습니다. 깨끗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인증하시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든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곧 또 소개해 주실 작품 제가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의외로 최근에 나온 엑소시즘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간과하시는 영화들 중에 뭐가 있느냐? 공포 영화에 또 다른 붐을 일으킨 인시디어스, 컨저링 두 작품 다 사실은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예요. 두 작품 모두 엑소시스트들이 등장하죠. 그 인시디어스에서는 캐릭터 이름이 애니였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전형적인 영매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엑소시스트인 워렌 부부를 다룬 영화가 바로 컨저링이죠. 이 작품들 좋아하세요? 이거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그냥 재밌게 그냥 시간 때우는 정도지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워렌 부부 컨저링은 이제 워렌 부부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인 그 페론 가족을 다룬 작품인데 이 워렌 가족이 실제 엑소시즘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만든 동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실제 동영상으로도 유튜브에 공개가 돼서 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요즘 들어와서는 이 부부는 사기꾼이다라고 판명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워렌 부부가 어떤 사건과 결합이 됐냐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범인이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다. 악마가 나한테 명령을 내렸다. 난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입증해주는 사람들이 이 부부인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건이 가면은 거의 대부분 패배했고 그냥 살인 사건의 유죄 선고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워렌 부부가 입증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나벨 같은 영화나 이런 거 다 실화 워렌 부부를 모델로 한 거 실제 사건들을 모델로 한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컨저링 재미로는 보셔도 되지만 이게 실화라고 그래서 너무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시디어스 그 컨저링도 그렇고 딱 그 소울 시리즈의 그 제임스 완 감독이죠.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제 호러 영화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신 제임스 완 감독은 저는 그냥 재능 있는 장사꾼 같아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영화 좀 가벼워. 오히려 저는 소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영화 있잖아요. 그 인형 등장시켰던 영화 비욘드 사일런스인가. 비욘드 사일런스. 꼭두각시 인형 등장시킨 그 영화인데 그 영화 진짜 무섭게 봤었는데. 그 이후에 컨저링, 인시디어스도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저는 1편보다 2편이 더 재밌었어요. 인시디어스는 컨저링하고 좀 틀린 게 영화가 전체적으로 특히 2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적인 좀 따뜻한 정서가 좀 흘러요. 그리고 반전도 좀 있고 저는 그래서 2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1편보다는. 그래서 이 영화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게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이건 영화도 유명하지만 이 영화가 에밀리 로즈가 모델로 한 그 아넬리즈 미켈이라는 여성이 역사상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엑소시즘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영상 보실 수 있죠. 가장 귀신 들린 사람 영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게 바로 이 아넬리즈 미켈이라는 여성의 영상이죠. 영화 자체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영화 잘 만들었죠. 근데 이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엑소시즘으로 봐야 될까 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아넬리즈 미켈을 그 치료하던 그 신부들이나 이 부모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다 구속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아넬리즈 미켈은 그 영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말라 있는데 거식증 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음식물을 안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방치한 결국 그래서 죽음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많은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아넬리즈 미켈은 해리성 정체장애의 명확한 증상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아넬리즈 미켈이 6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재밌는 게 그중에는 히틀러도 있어요. 히틀러 멋집니다. 히틀러의 악령 인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좀 웃기지 않아요?
히틀러의 인격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저질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하네. 진짜. 그래서 예. 독일어로 이렇게 이제 언어를 표현을 했었나 봐요. 예. 근데 그 여러 가지 악령 중이나 그 뭐 악령이나 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렇게 빙의가 됐는데 예. 그 중에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히틀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독일어로 이렇게 막 발언을 이게 뭐 이렇게 언어를 하긴 했지만 그게 예. 이렇게 유창한 게 아니라 예. 사실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야 그게 정말 뭔가 그쵸, 신기해야 예. 되는데 그냥 단어 정도만 발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넬리즈 미켈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 우리가 역시나 과학적인 관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있던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오늘 할 얘기도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런 지점에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예. 유튜브에서 아넬리즈 미켈이라고 검색해보고 아넬리즈 쳐보시면 미켈, 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영화는 전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영화도 괜찮아요. 예. 엑소시스트 이후에 가장 네. 훌륭한 엑소시즘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들이 좀 많이 딸리죠. 예. 예, 그 와중에 굉장히 잘 나온 영화. 아 생각해보니까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도 영화적 관점이 그거네요. 사실 거기 영화 주인공 그 변호사잖아요. 예. 예. 그 이 여성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 수수방관했다고 그 그렇죠. 기소된 예. 변호사인데 한번 이 영화 굉장히 뭐랄까 품위가 있습니다. 이 예.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사실 전반적인 공포 영화, 호러 영화의 좀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엑소시스트가 초기에 이제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고 그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막 다큐멘터리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과거의 영화와 다르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보이게. 그럼 보면 사실 뒤로 가면서 호러 영화들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강하게 계속해서 덤덤 더 실체처럼 보이게 하고 더 많이 흔들고 뭐 더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나중에 넘어가가지고 뭐 페이크 다큐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데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인 화면이고 막 캠코더로 찍은 듯한 흔들리는 듯한 영상 그런 것들로 보다 더 이제 그 모밀감이라고 해야 되나 집중도 같은 걸 좀 확장했던 점에서 그냥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소개시켜드릴 건 이건 이제 그 하나의 영화가 아니라 어떤 장르인데 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그 카톨릭 엑소시즘하고 유사하게 악을 물리치는 장르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이죠. 홍콩. 강시 영화가 사실은 예. 그 아시아의 그런 예. 정서랑은 좀 벗어나 있죠. 예. 오히려 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을 주거나 예. 자신의 자리를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싸우죠 그냥 예. 물리치는 예. 그런 내용. 예. 근데 뭐 강시 영화들은 따로 소개 안 해드리겠습니다. 강시 시리즈들은 한번 있죠. 예. 개인적으로 강시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근데 강시 영화들인데. 영화도 엄연히 따지면 엑소시즘 영화죠. 예. 근데 엑소시즘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 그 보면 이 막 사물을 손 안 대고 움직이고 하고 예. 하기도 하죠.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이 들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염동력을 발현한 것이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수도 드는데 있겠네요. 예. 그 엑소시즈머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 언제 영화예요? 전 사실 잘 모르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2001년인가? 그 얼마 안 된 영화군요. 이 보면 이 영화는 그 여자아이가 그 악령이 들리고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여성 그 꼬마 아이의 그 삼촌이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를 불러다가 이제 엑소시즘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신부가 이 악령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여자아이가 그 악령에 씌일 수 있도록 미리 판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씌운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악령을 불러내는 사기꾼이네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영화가 후반까지는 보면서 얘가 진짜 악령에 들린 거 아니면 설마 엑소시즘 무턴트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 이 돌연변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악령 묘사보다는 그런 어떤 돌연변이의 그 엑스맨 같은 그런 행위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제목이 엑소시즈머스. 한번 뭐 B급 분위기가 좀 훨씬 풍기네요. 예. 그리고 영화 자체 그 촬영이라든지 편집 같은 것도 굉장히 B급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병자도 좀 소개를 해줘. 병자도 준비 많이 좀 해왔잖아요. 역시 저는 오덕답게. 제가 사실은 전 영화나 그런 쪽으로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는 엑소시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엑소시즘을 다룬 일본의 만화나 그런 것들 좀 한번 소개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양과 서양의 그런 이제 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서양이나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악이라는 걸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절대 악이 뭔가 씌우고 그래서 절대 악을 제거하는 즉 재령이라는 관점을 많이 좀 갖고 있는데 반해서 동양 쪽은 사실 위무의 관점이 좀 많거든요. 그 일본 쪽에서 나오는 영화들이나 만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재령 그 영이 왜 거기에 씌워졌는지 그 왜에 집착을 하고 그 왜의 원인을 풀어줌으로써 그 영혼을 풀어주는 형태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거한다기보다도 그 오히려 영이 이제 지상에 묶여 있다는 관점이 많고 그 묶여 있는 그 매듭을 풀어줌으로써 영을 해방시켜 준다는 관점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일본의 오컬트물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은 이제 퇴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퇴마라기보다 저는 이제 그 말을 구한다는 표현인데 퇴마물 같은 것들이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일본의 이제 애니메이션들이는 이제 만화 쪽에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서 가장 깊게 소개해드릴 가장 중요하게 볼 작품이 바로 공자광입니다. 예. 공자광 이 작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본 만화 한참 개봉하기 일본 만화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드래곤볼을 대표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비싸게 들어왔는데 이 작품은 흔히 퇴마물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 그런 장르들의 가장 최초의 작품이고 원형이고 선조격인 작품. 예, 선조고 원형이고 이것이 마스터피스입니다. 예. 이 이상을 능가하는 작품은 없습니다. 몇 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게 원작이 만화책으로? 만화책으로 나온 거고 이게 91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90년인가 91년인가. 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 그렇게 오래된 작품은 아니에요. 예.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아마 90년이나 91년 그렇겠네요. 그때쯤 작품인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퇴마 뭐 그런 형태 개념은 없었는데 이것이 사실 그 일본 퇴마물의 전형을 확립했다고 보면 딱 맞거든요. 그걸 이제 번역판 수정이 엄청 많이 돼 있잖아요. 엄청나죠. 그 수정. 그리고 그림을 새로 덧칠한 경우가 너무 많고 처음에는 그림은 정말 후진하다가 친구가 그걸 원판을 갖고 있어요. 원판을 보는데 그림이 다른 그림이에요. 완전히. 이 공자광이 만화책의 그 수정본이 얼마나 조악하냐면 이제 보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작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원작은 잘 그렇지 않죠. 원작이 너무 잔인하고 야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 덧칠한 거예요. 덧칠하고 막 수정을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여성의 이제 몸 같은 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몸에 그 굵은 그대로 나한테다 까맣게 칠하는 건 기본이고 나중에는 이제 무슨 짓까지 하냐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신이잖아요. 나신인데 거기다가 펜으로 허리띠 같은 걸 그리고 주머니 그려가지고 무슨 청바지처럼 그려놓고 거기에 그 조금 음란하거나 노출 있는 신은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거기 덧 그렸다는 거에 지우고 덧 지우고가 아니라 그냥 나신의 위에다가 주머니 그리고 청바지처럼 주머니 그리고 벨트 그리고 해가지고 청바지를 입으냐. 근데 그 그림 수준이 너무 조악해요. 아니 근데 그 좀 더 오래되지 않았어? 영화 공자광이 1988년도 작품인데 그 원작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들어온 게 아니라 90년도 작품이니까. 국내에 들어온 게 국내 들어오기 시작한 게 90년대 들어온 거니까. 이게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예. 그 시기에 정식으로 그 당시에 보면 왜 우리 짝퉁 만화들 많이 있었잖아. 정식으로 출시된 건 한참 후의 일이고. 그래요? 그 드래곤볼 들어올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정식으로는 IQ 점프에서 수입을 했긴 했지만은 해적판으로 그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 해적판 중에 하나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해적판으로 먼저 들어왔고 출시는 나중에 됐죠. 그러면 그 영화 그 우리가 나온 원표 나오는 영화의 원전인 건가요? 원전이죠. 그게. 그렇구나. 그 대충의 일반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힌두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 신화의 바탕도 일본 전통의 일본 밀교라고 하죠. 밀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만물신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은 모든 만물의 신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의 재현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서로 간에 자기는 힘을 통해 가지고 악마를 재령을 하고 싸우고 뭐 서로 대립도 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인 세계관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그런 밀교 영향을 많이 받고 인도 신화를 기반한 밀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작품의 또 독특한 점이 밀교의 예를 들면 밀교의 최고의 신을 서양에서는 뭐 누구누구라고 부르고 뭐 어디 동구 신화에서 누구라고 부른다 합니다. 모든 신은 같은데 각 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모양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했던 그런 모든 종교들 갖다 크로스해서 연합하다 보니까는 이 속에는 그러니까 불교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은 그런 야차나 무슨 그런 아귀 같은 게 씌는 얘기도 나오는 동시에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베일제붑에 빠진 뭐 신하를 갖다 구원하는 식의 그런 것들이 계속 크로스오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결합된 예. 여러 종교 속의 악마들이 다 등장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리고 그 만화책을 보면 맨 마지막 편 뒤에 창고 문헌이 있습니다. 예. 아 창고 문헌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양령이 예. 어디에 등장하는 그런 건지. 그러니까 자기 예. 인용한 책들이 쭉 나오는데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었죠. 예, 따로 있었죠. 이게 이 작품은 정말로 이때 아까 말씀하신 영화로 된 게 있었고 홍콩에 나온 영화가 있었고 공작원 시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만화책으로가 만화책 원작이고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도 그 애니메이션 공작왕이라는 이름으로 에피소드 3개가 OVA로 에피소드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진 공작왕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2개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요 각각 작품들마다 다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래요. 만화책도 특히 수준이 높고 꼭 한번 보시기를. 그럼 나같이 그냥 공자광 그 원표 나오는 영화로만 본 사람은 어떤 걸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저는 나을까요? 늘 그렇지만은 만화책으로 보시라고 만화책? 권해요. 만화책 원작인데 만화책이 마스터피스이기 예,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으로 다시 출시가 됐어요? 정식으로 다 출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덧칠 안 한 걸로? 예, 덧칠 안 한 걸로 어느 정도 수정은 돼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수준은 돼 있습니다. 예. 수정은 돼 있긴 한데 꼭 한번 보시면 왜꼭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좀 봐야겠네요. 예. 그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근친상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세구나. 예. 그 굉장히 세요, 실제로 보면. 예. 그 시체가 돌아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흡혈귀 전설도 나오고, 예. 흡혈귀는 예. 남매끼리 예. 성관계를 예. 하고 그래요. 전체로 거의 모든 지구상의 약간 과장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괴물 전설이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테마록이 많이 영향 받은 거 아니야? 테마록도 보면 만약 거기 테마록은 제가 보기 테마록은 제 느낌에는 공작왕의 짝퉁이에요. 그래요. 아니 테마록도 보면 마지막 후반부에 가 무슨 아더왕 나오고 그러잖아. 예, 예. 굉장히 황당하잖아. 예. 그러니까 그 표준 틀을 공작왕이 만든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로스오버되는 형태의 틀이 아예 공작왕에서 나온 거긴 하죠. 아 그럼 한번 봐야겠네 예. 진짜. 그 공작왕이 그렇게 있고 그거로 좀 더 넘어가면은 종교적인 것도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카톨릭의 종교적인 얘기를 다룬 게 있으니까는 또 만화 중에서 볼만한 게 정확하게 엑소시즘이라고 보기 약간 그렇지만은 종교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최근에 말하면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는 정말 한번 볼만한 완전 노골적으로 성경의 메타포를 두고 있고 예수 재림 그래요. 전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재림한 예수가 과연 인간의 편일까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베르세르크 타이틀 자체가 그 버서커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죠. 그렇죠. 예. 광전사잖아요. 광전사. 예. 아니 나는 베르세르크가 요즘도 우리 제가 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그림 작화 잘 된 걸로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진 걸로 올라와요. 예, 그래서 예. 야 이거 멋진 걸 하고 한번 예. 저는 만화책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예, 예. 베르세르크를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만화책을 보면 예. 그림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 초반부에.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그림은 그렇지만 그 작화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참 다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재하는 거 많아요. 그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 월간지 연재를 했었거든요. 초기에요. 그래, 지금도 연재 중인 거예요. 지금도 연재 중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냐 그게 꽤 됐죠. 지금 이제 작가 말로는 이제 초반이 지나갔죠. 예. 일본 뽕을 작가들 뽑는구만. 일본 작가들 그런 분들 많이 그래요? 계시죠. 예. 설정이 굉장히 큰 편이고 요거는 이 부분은 진짜 엑소시즘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일단 그림이나 그런 거 보면 노골적으로 사실은 그 헬레이저 영향을 받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그 거기다 보면 그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그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그 그리피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시련을 받고 뭔가 이제 부활의 용하는 베헤무트라는 이제 그 패왕의 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뭔가 그 지옥의 어떤 걸 불러내는데 그 불러낸 사도들이 나오거든요. 딱 보면은 헬레이저 하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헬레이저의 예. 사도들이 그대로 예.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내용전 나오는 묘사나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그 특히 이제 그 중세 카톨릭 종교가 보면 굉장히 인간 억압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종교란 이름으로 억압하고 그런 종교에는 엄청난 고문기구도 그런 것도 많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묘사가 잘 되어 있고 배경이 세계 말이에요? 그러면 중세 시대? 배경이 없죠 사실은요. 시대가 혼돈의 시대죠.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고 그러니까 정확 굳이 이제 표현이나 그런 거 치면은 중세 시대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예. 이거는 만화책으로 접하는 게 낫습니까? 뭐 또 애니메이션 된 게 있나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다른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일본 만화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애니메이션 보지 말고 만화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예. 베르세르크의 그 배경들은 그 켄 러셀의 데블
데블스. 네, 데블스에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렇죠. 데블스 첫 배경들이 그 마차 바퀴에 사람 매다는 행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성악 도시 자체가 이제 성이니까 그 앞에 예. 줄줄이 꽂혀 있는 그 배경으로 시작. 예. 그게 딱 사실 중세 딱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 중세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딱 그 시기. 그러니까 중세라고 딱 보는 게 맞을 게 중세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그 시기 종교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억압되고 그 와중에서 평민들이 우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떨쳐 일어나는 게 이제 그리피스라는 영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그가 이제 귀족들의 음모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제 밟히고 죽음을 당하거든요. 죽임 당한 그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또 중세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왕국들이 딱 거기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쿠샨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제국의 습격을 받고 그래서 왕국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와중에 다시 그 그리피스가 그렇게 부활한 그리피스가 악령의 힘을 등에 업고 민중들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실제 주인공은 가츠라는 게 주인공인데 이 가츠는 자신의 친구인 그리피스가 악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 거 봤기 때문에 저것은 악마다라고 규정하고 그리피스가 부활하면서 자신의 그 동료들을 다 희생시키고 그 동료들의 피를 제물로 바침으로 자신이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츠도 근데 제물로 바쳐졌다가 각하적으로 살아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그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새롭게 부활한 모든 다른 민중들에게는 부활한 재림 예수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 그리피스를 그리피스는 복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런 형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몇 건까지 나왔어요? 37권인가 그럴 거예요. 예. 별로 그 세월에 비해서는 별로 안 기네요. 네. 한 1년에 한두 권 나오나? 아까 말했던 월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래요? 호흡이 굉장히 길고 일본만은 호흡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예. 그렇구나.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만화 좀 봐야지 뭐 예.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 강동원이 보던 만화책에서 그랬더니 클램프 X. X도 그런 내용이에요. X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 하늘의 칠사제와 지상의 천룡과 지룡이라고 하는데 그 칠사제들이 서로 간에 어떤 세상에 오를 것이냐 놓고 다툰다는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령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세상 구원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룡이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게 있고 지룡이라고 인간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일본만은 그런 혼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이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뜻이라는 말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서로 간에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투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이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엑소시즘 이렇게 하고 저희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장 최근 작품 중에서 이건 이제 분위기 좀 바꾸려고 소개드리는 건데요. 최근 작품 중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엑소시즘물보다 강령물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부르잖아요 아자젤씨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부르잖아요 아자젤씨. 아자젤 예, 아자젤씨라는 만화가 있는데 요거는 아자젤은 천사 이름 아닌가 원래? 예, 그러니까 그 악마인가? 그 타락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타락천사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은 인간 강령술사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에서 악마를 소환해가 자기 이제 부리는 건데 이 악마술사가 정말 지독하게 못되고 머리는 좋은 못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놈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다 속여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악마를 속여가지고 악마와 계약을 정말 거의 노예계약 수준의 악마와 계약을 맺어요. 노예계약 수준으로. 그래서 악마들이 지옥에서 소환되면서 그 강령술사한테 완전히 노예처럼 뼈 빠지게 뭐 고생하면서 착취당하는 형태의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개그물로서 한번 보세요. 개그물이에요? 개그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게 유럽에 등장하는 악령들을 그거 알고 싶으면 제프리 버튼 러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악마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쓴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각 악마별로 나온 책들도 있는데 분량도 너무 많고 읽어봐야 겹치는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거 말고 그걸 그 이후에 요약한 악마의 문화사 그 한 권 정도만 읽으면 돼요. 닥터님이 다 읽어보신 결과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 그 한 권만 읽으면 된다. 다시 한번 책 제목 악마의 문화사. 읽느라고
책 분량 딥답 두껍고 이렇게 아니 다 읽었는데 맨날 혼자서 밤에 술 마시다가 이런 영화 보고 그런 책 읽고 삶이 정상적일까? 이제 마저 뭐 좀 영화 이제 쭉쭉 소개를 좀 해드리죠. 뭐 제가 더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까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감독이 그 스캇 데릭슨 감독이거든요. 이 양반 이름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블에 곧 나올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연출자가 바로 이 양반이죠. 근데 이 양반이 사실은 공포 영화 전문 감독이에요. 이 양반의 대표작이 뭐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에 나온 공포 영화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시니스터 살인 소설도 이 양반이 연출을 했고, 그 다음 작품이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인보카머스. 인보카머스도 아주 전형적인 그 카톨릭 엑소시즘 영화죠. 이 영화도 보셨죠, 닥터님? 인보카머스. 딱 그거 빼놨습니다. 아 그래요? 인보카머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독특해요. 버디물인데 한 명은 형사고 이제 한 명은 이제 카톨릭 신부인데. 아 영화 10분 봤구나. 그 이 군인입니다. 군인. 악령 들리는 그 대상이 군인인데 이 어떻게 해서 악령이 들렸는지 이런 배경을 보면 이 영화도 나름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캇 데릭슨 감독이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굉장히 기대하는 게 비주얼 만드는 게 굉장히 재능이 좀 있습니다. 영화 좀 지루하긴 한데 초반부에 이렇게 언뜻 이렇게 공포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 영화 아주 전형적인 그 엑소시즘 영화고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화는 거의 다 됐고 뭐 이 이외에도 뭐 사실 피터 잭슨의 프라이트너 같은 영화도 있는데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뭐 닥터님 좀 마지막으로 더 준비하신 영화들. 뭐 엑소시즘 영화라기보다는 그 엑소시즘을 빙자한 행위가 나오는 영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켄 러셀 감독의 악령들. 네, 악령들 1971년도에 나온 작품이죠. 근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가톨릭과 시민 사회 대립이 주제입니다. 대립의 와중에 그 시민 사회 그 도시화된 이제 성인인데 이 성을 그 가톨릭에서는 부수기를 원하고, 여기 안에 이제 신부가 있는데 이 사제는 이걸 도시를 지켜야 시민도 산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죠. 그게 지는 과정이 바로 마녀 재판을 통해서. 마녀 재판을 사입이 엑소시즘을 막 행하면서 이 수녀들 집단인데 수녀 집단이 점점 미쳐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 행위라는 걸 알고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미쳐서 그냥 여기서는 엑소시즘을 하고 있고 수녀들은 옷 다 빨가벗고 막 옆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재판장 전체가 광란의 축제 현장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와중에 결국 이 신부는 수녀 원장을 타락시킨 악마가 되어서 결국 화형에 처해지고 마을의 벽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저도 켄 러셀 감독 좋아하는데 의외로 대표작인 전 이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켄 러셀 감독은 우리가 언제 한번 특집으로 다뤄야 될 정도로 좀 대표적인 B급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예술적 그 미학이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꽤 그 독특한 영화 중에 하나가 포제션 악령의 상자. 포제션 괜찮죠. 그 연출이 누구였죠? 연출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악령의 상자가 일단 이게 안제이 줄랍스키의 포제션은 아닙니다. 감독 모르는 사람이고요. 좀 익숙하다고 하셔가지고 덴마크 감독이네요. 감독 일단 발음이 어려워서 이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제션 악령의 상자 비교적 근작이네요. 저는 이거 모르는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엑소시즘 영화들과 이제 한국 무속 영화들 이렇게 다뤘잖아요. 다뤘는데 이 영화는 유대교 악령을 다룹니다. 그래서 랍비 엑소시스트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독특하네요. 그 영화 자체 분위기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이제까지 악령을 퇴치하거나 아니면 달래서 돌려보내는 그런 거라면 이 영화에서는 악령의 상자라는 말 그대로 이 상자 속에 갇힌 악령이 풀려 나와서 그 꼬마에게 이게 접신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을 다시 상처 속에 가두는 게 전체 이야기인데, 랍비 엑소시스트가 행하는 엑소시즘 행위가 다른 영화와는 좀 차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 원래 예수가 자기 시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욕을 먹었던 게
그 엑소시스트의 행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소시즘은 랍비들의 전유물. 예, 전유물이었고 그래서 랍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악령을 대체한다는 일종의 브로커 행세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악령을 대체해 주는데 예수가 가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대체해 주니까 이게 진짜 낫다고. 어디 이 나와 내 나와 발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해석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 크로스완 같은 학자들은 그 마법과 종교의 관계는 산적 행위와 그 다음에 정치의 관계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적 사회였고 이 종교라는 것이 정치의 정점이었는데 와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와서 갑자기 이 종교 행위로 엑소시즘 행위로 벌어들인 돈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포제션에서 이렇게 엑소시즘을 한 행위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다른 기독교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준비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앞뒤로 이렇게 춤추듯이 흔들다가 결국 악령을 잡아서 상자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그 엑소시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악령의 이름입니다. 예. 이름을 알아야 결국은 이걸 퇴치하거나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람 몸에 깃든 영이 무엇인지. 그렇네. 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지 사연을 아는 게 사실 그 이유가 좀 중요한 거죠. 그걸 알아야만 결국은 이걸 퇴치를 할 수도 있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이게 이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의 가장 불행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두려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 이번에 검은 사제들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이름이 누구냐. 그리고 사실은 거기 검은 사제들에서 엑소시즘이 전반 후반 나뉘는데 전반은 이 악령을 불러오는 데 시간을 소비를 하잖아요. 지 정체를 드러내게끔. 그런 지점이 있었네요. 저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인데 제가 몇 번 언급했던 테마 문여굴. 이 영화 자체는 너무 잔잔해서 졸작이지. 근데 존망 영화.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한국적 어떤 무속의 전통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복수의 메커니즘. 그렇죠. 복수. 우리가 생전에는 만약 이 전두환을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음 이후에 복수를 미루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무속적 전통이거든요. 복수 한하고 연결되죠. 흔히는 한국 정서 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련된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해서 생각했던 게 망자는 악한의 장수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한번 써볼 생각도 드는데 이제 맨날 공포 영화 보고 술 마시고 소설 이제 악마에 관한 소설 다 이제는 쓰시려고. 그래서 이게 한국적 전통에서는 이게 억압받아 죽은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면 맞아요. 기독교 굉장히 기독교에 기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쨌든 빨리 천국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교적 전통에도 기댈 수가 없거든요. 기댈 수 있는 전통이 바로 무속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의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지 않나. 테마 문여굴에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영화들이 정말 용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테마록도 한마디는 해주십시다 그래도.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마녀 영화가 없잖아요. 근데 마녀 저는 쉽게 얘기해서 간첩 조작 사건이 마녀 사냥이거든요. 결국 이런 영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죄송한 얘기지만 광주 희생자들 그냥 복수하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악령이 돼서 복수하는 영화. 왜 이런 영화들 우리나라에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영화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모독하는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에 보면은 그 좀비 영화들 굉장히 많이 창궐한 적이 있었잖아요.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 그게 그런 공포 영화나 그런 것들이 그 시대가 가진 공포, 내가 특히 권력자나 그런 사람 무엇이 두려운가를 가장 상징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미국은 그러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무너져버린 삶이 무너져버린 토대가 무너져버려서 완전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그 사람들 그들이 이성도 없고 뭣도 없고 자신들 향해서 물어뜯으면 어떻게 하냐는 공포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비 영화들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최근에 나온 우리 한국에는 그런 공포 영화물이 사실 거의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검은 사제들 나오고 퇴마 문역을 나오면서 퇴마라는 개념이 지금 공포 영화들이 몇 개 한 2개 정도 나왔단 말이죠. 아직은 좀 성급한 예측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죽은 자가 돌아오는 것이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지금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순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좀 그런 것들이 대놓고 좀 위협적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긴 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방송 초기에 얘기했던 그 억압된 것의 귀한 공포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절이 공포가 재림한 시절이잖아요. 근데 그 원류 공포 정치 시대에 희생당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무당은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한국 한반도 남부 지역은 세습무가 지배적이었고 중부 이후에는 강신무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신무는 보통 진짜 시베리아에서 전통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신무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부터 일본 오키나와까지 오키나와에서는 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유다 예술을 팔아먹었네.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습무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강신무로 다 대체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게 이 강신무를 자처하는 사람이 그 정치의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강신무가 지배적인으로 되어간다는 것도 뭔가 좀 생각해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신무는 결국 자기 이제 신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신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중심인 거고 이걸로 돈 한바탕 벌겠다. 세습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차피 방금 그 병자님께서는 이제 가톨릭 태어나면서부터 가톨릭이었다. 그런 식으로 그 공간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서 이제 신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한국의 굉장히 지배적인 그 흐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테마 문역을도 보면 사실은 그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악령의 이제 그 근본이 사실은 제주 4.3 사건을 이제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가 단순히 슬쩍 언급만 하지 그거를 노골적이 다루질 못해요. 그 배경 자체도 못 되고 그냥 그 뭐야 이게? 그런 거는 왜 그거다가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뭐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검열은 많이 심해졌어요.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분명히 산 사람들을 잡으러 온 토벌대가 결국 강간을 해가지고 그렇게 벌어진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영화에서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편집하다 보면 제가 발언하고도 심하다 싶은 건 제가 잘라내긴 하는데 좀 용감해져야 될 것 같네요. 그 우리가 엑소시즘 영화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엑소시즘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마녀 사냥의 피해자들이 어떤 구원을 찾기 시작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는 한동안은 마녀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마녀 사냥으로 몰려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종교적으로 실제 뭐 마녀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엑소시스트들이 구원자인 것 같아요. 구원자로서 보통 유기한.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한 거는 뭐 엑소시즈머스 같은처럼 엑소시스트라고 등장한 사람들이 과연 진짜 엑소시스트일지 아니면은 사기꾼일지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죽기 동기에 관해서 이제 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복음서에도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결국 연민의 마음인데 이걸 발음이 안 돼. 스프랑크 니조마라고 그 그리스에서 연민을 의미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한 단어.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어떤 측은지심과도 상통하는 부분이죠. 공부 참 열심히 했어 보면. 그래서 오늘 뭐 마무리를 이제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말씀들 좀 하시죠. 어떤 엑소시즘 영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계속해서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뭐 하나 잘라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기본 관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대는 그렇게라도 해서 희망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래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그러한 희망의 일회성 희망으로 끝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계속 좀 같이 모색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공부하고 지금처럼 위무가 아닌 사실 제가 이제 엑소시즘 영화에서 제가 가장 불편한 점은 뭐냐 제가 전반의 엑소시즘 영화의 불편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악을 제거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악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 예? 예? 불가능하지 않아? 아니, 예수도 못 없앤 악마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가 있지? 그거는 예수가 못 없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없애는 이유는 없잖아요. 예수가 뭐 무슨 뭐 절대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또 하트님. 예. 예. 저 역시 비슷한 말인데 엑소시스트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영혼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 예. 예, 그렇네요. 그 우리가 검은 사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결국 예. 위안을 받은 것 예. 같아요. 예. 예. 비주류지만 누군가는 살리려고 예. 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강력한 마귀가 들러붙었죠. 네. 예. 우리나라 누가 엑소시스트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만화긴 한데 그 우리나라 만화 중에 윤인환 씨와 양결의 씨가 만든 그림 만화 중에 신암행어사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암행어사가 출두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그 주민들의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귀신을 부리는 암행어사가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부리는 암행어사 나와가지고 그 주민들을 뭐 그걸 도와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 암행어사가 자신이 도와주면서 하는 대사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절대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위무를 받는 건 좋지만은 이것이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스스로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의 엑소시스트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차라리 엑소시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도 사실 방송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의 저항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알려줘야지. 예. 이렇게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예. 그리고 방송 끝내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엑소시스트를 다룬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그 특별하게 제가 언급하고 싶은 영화 2개. 예, 그 신현준 씨 주연의 그 퇴마록과 우리 빌 머레이 주연의 고스트바스터즈도 잊지 말고 꼭 한번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테마록은 저희 방송의 반고정이신 우리 스탠리 형님이 프로듀서 하셨었는데 잊지 말고 꼭 봐주시고 퇴마록에 대한 평을 꼭 저희 그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제작자분께 그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어떤 평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날 수 있게 다운로드 해주시고 후기 남겨주시고 하트 모양 이렇게 눌러주시고 별점도 주시고 뭐 후원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몇몇 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저희 그 캐릭터 대문 그림 그려주신 분이 그 원래는 이블레이디라고 유명한데 이블레이디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사다코 언니로 검색하셔도 되고 페코토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부두 인형의 남자친구라는 상품 검색하셔도 나오고 네이버의 스토어팜에 가셔서 부두 인형의 소품 가게 부두 인형의 소품 가게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이건 아직 준비 중이랍니다. 이 그 양은복냥 그림이요 굉장히 독특해요. 워낙 팀버튼을 좋아해서 그런지 독특한 그림의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품 나오면 소개해드릴게요. 많이 좀 제가 이 그림 나왔을 때 보니까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일러스트나 그런 쪽으로 워낙 또 정평이 높으니까 석정현님도 특별히 언급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참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매달려야겠구만. 그리고 저희 음악은 앞뒤로 삽입되는 음악은 저의 또 오랜 유치원 때부터 친구인 한 30년이 넘었구나. 저희 이상걸 뉴에이지 아티스트 이상걸 군이 저희 음악을 담당해주고 계신데 조만간 새로운 음원 발표한답니다. 제가 저한테 음악 제목 좀 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어줬습니다.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녹음은 항상 이 중랑구의 든든하게 마을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마을 미디어 뻔 운영자 정신병자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 뻔에서 항상 우리 장소를 제공해주고 계시네요. 그럼 뭐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예, 뭐 저는 뭐 이걸로 마치죠. 아 오늘도 3시간이 넘게 녹음을 했네요. 네, 3시간 6분 경과했습니다. 예, 오늘 밤에 가급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